안녕하세요. 네. 책이 아직 안 나왔죠? 네,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양은 많지 않을 거고요. 요약지. 나중에 책이 정식으로 나오면 한 100페이지, 120, 원래 원고는 110페이지 넘겼는데, 한 120페이지, 여백이 많은 거 보니까 양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원래 원고는 한 110페이지에서 120페이지 정도가 되고요. 공간정보법은 한 50페이지, 그 다음에 등기법은, 말로 하시죠? 네. 등기법은 한 60페이지 정도에서 7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요약지만 제대로 보셔도 한 24개 중에서 20개 정도는 득점하실 수 있을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이나 일반 문제집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24개 다 득점이 가능해요. 기본서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기본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익숙하니까. 기본서 안 보시고 요약집과 문제집 갖고 해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제집도 기출문제 어제 받아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기출문제집도 양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총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양 갖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20개 정도는 쉽게 득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공시법령 20개면 굉장히 고득점이에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하겠습니다. 등기법부터 하는 건 아시나요? 네. 등기법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테마는 한 50개 정도의 테마고요. 거기서 한 20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맨 앞에 첫 번째 테마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요게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종종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그다지 잘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요즘 등기법은 계속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은 잘 안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종종 냈습니다. 왜냐면 우리 등기법 출제하시는 분들이 법과대학교 교수님들이신데요. 그분들이 보통 민법 교수예요. 등기법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민법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민법의 내용을 종종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도 민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민법에서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공시의 원칙은 무슨 의미입니까? 공시. 공은 공적으로, 시는 볼시자죠. 공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무엇을 공적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물권 변동 과정을 공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권 변동 과정은 일반인들에게 공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원칙이 공시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물권 변동 과정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뭡니까? 공시 방법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겠죠? 공시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동산의 공시 방법은 뭡니까? 점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동산, 부동산의 공시 방법이 존재한다면 공시의 원칙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공시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 우리나라는 등기와 점유라는 공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시의 원칙은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신의 원칙은 무슨 의미입니까? 공신의 원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해도 좋다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이에요. 즉,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 행위를 했을 때 권리 취득을 인정한다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됩니까? 네? 안 돼요? 누가 그래요? 이거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의 소유권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이 자전거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빌려줬다면 을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 자전거는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죠. 그러면 이 을이 동산의 공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때 병이 이 공시 방법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을이 이 자전거에 대한 소유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를 했더라는 겁니다. 즉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유를 취득받았어요. 이때 이 병이
권리를 취득한다면, 즉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이 병은 을의 공시 방법을 신뢰해도 좋았던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이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시 방법을 신뢰해서는 안 됐던 거죠. 맞습니까?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우리 민법은 어느 쪽에 가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 민법은 위에요? 아래에요? 민법 공부 열심히 해야죠. 네, 어느 쪽입니까? 위에 거? 맞습니다. 위에 겁니다. 그러면 위쪽인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아니, 지금 점유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 민법 제249조 뭡니까? 선의취득 규정입니다. 선의취득 규정에 의해서 이 병은 권리를 취득합니다. 선의취득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갑인데 이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권행위도 같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가 될 겁니다. 누가 소유권자입니까? 갑이 소유권을 되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은 소유권이 없겠죠.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 자 명의로 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둔 상태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될 겁니다. 이때 병이 이 공시 방법을 신뢰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를 했더라는 겁니다. 이때 병에게 권리취득을 인정한다면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될 겁니다. 공시 방법을 신뢰해도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권리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는 겁니까? 인정되지 않은 겁니까?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이유는요? 동산의 경우는 이거라고 했죠. 이유가 선의취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는 아래쪽이라고요. 근거는 이 규정이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규정이. 동산의 선의취득과 같은 규정이 부동산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라고 얘기하고,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처음 들으세요? 처음 들으시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때 이 병은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네. 아직은 안 늦었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때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뭐로 취득합니까?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등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등기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을 가지고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바로 동산의 선의 취득과 같은 규정이 우리 부동산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느냐면 이것과 공신의 원칙은 전혀 별개의 제도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렇죠. 선의 제3자 보호 규정과 공신의 원칙
등기와는 전혀 별개의 제도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공시의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권 변동 과정은 그 공시해야 된다는 원칙이 공시의 원칙이에요.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된다? 된다. 왜요? 동사는 점유라는 공시 방법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은 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있죠. 그래서 공시 방법이 존재한다면 공시의 원칙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물권 변동 과정이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통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서 다 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산, 부동산 둘 다 공시의 원칙은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신의 원칙은 뭐겠습니까? 공시 방법을 신뢰해도 좋다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이에요. 공시 방법을 신뢰해도 좋다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공시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면 이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동산, 부동산 다 공시의 원칙은 인정된다고 했죠. 하지만 공시의 원칙은 동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249조 선의지득에 의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 인정된다고 해서 공신의 원칙이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된다면 공시의 원칙은 무조건 인정되는 겁니까? 인정되는 거죠. 공신의 원칙이란 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공시 방법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이건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출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우리 등기법에서.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당연한 얘기인데 처음 들어보시면 뭐 그 말이 그 말 같죠. 다시요. 공시의 원칙이 인정된다고 해서 공신의 원칙이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동산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해선 공시 방법이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면 공시의 원칙은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 첫 번째 테마에 나와 있고요. 공시의 원칙은 당연히 인정이 된다. 왜? 공시 방법이 있으니까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 그렇죠. 공신의 원칙은 부동산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는 동산의 선의취득과 같은 규정이 우리 부동산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줄쳐져 있죠. 제3자 보호 규정은 공신의 원칙과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거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 두십니다. 두 번째, 등기소의 관할이 나오는데 등기소의 관할. 이 등기소의 관할은 등기소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등기소는 뭡니까?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이를 등기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담당이란 말은 일본식 용어로는 관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같은 뜻이에요. 관할, 담당. 이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이 있겠죠.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 지방법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기국, 등기과, 이러한 부서가 있어요. 예전엔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방법원 지원에 등기계라는 부서도 있겠죠. 이러한 부서들은 전부 다 등기사무를 담당해요. 따라서 이러한 부서들을 전부 다 등기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등기소를 협의의 등기소라고 얘기하죠. 이 등기소를 강의의 등기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할 등기소는 바로 담당 등기소가 될 겁니다. 관할 등기소, 담당 등기소. 이 관할 등기소, 담당 등기소는 보통 시, 군, 구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지만 반드시 시군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요 세 개 등기소, 구가 세 개죠. 그런데 하나의 등기국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마다 설치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반드시 시군구마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문제가 나오는데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건데요. 여기는 A등기소 관할지역이고 여기는 B등기소 관할지역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 토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무슨 동인가요? 평택동. 그리고 무슨 구인가요? 네? 구가 없나요? 무슨 시인가요? 평택시. 그 다음에 여기는 송탄시인가요? 송탄시라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다고 치죠 그냥. 네,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나눈 게 뭡니까? 동이겠죠? 동이겠죠? 맞습니까? 이쪽도 나누면 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동은 도시지역은 동이 뭡니까? 지번부여지역이죠. 맞습니까? 동리가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이 될 겁니다. 이때 여기가 경계가 될 테고요. 이 동을 나눈 게 뭡니까? 네? 동을 나눈 게 뭐예요? 필지죠. 동이 지번부여 지역이니까 동을 더 잘게 쪼갠 게 필지라는 개념 아닙니까? 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가 필지가 될 겁니다. 이쪽도 쪼개보겠습니다. 이게 더 쪼개지면 이게 뭡니까? 필지입니다. 이것도 필지예요. 그러면 이쪽 평택등기소와 송탄등기소에 걸쳐서 여기 토지가 이렇게 한 필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다고요? 아니 먼저 평택시와 송탄시가 이 붉은색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게 나눠지죠? 나눠지고 그걸 또 나눈 게 뭐라 그랬습니까? 동이라 그랬죠? 동을 또 나눈 게 뭐예요? 필지. 그렇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송탄시를 나눈 게 동이고 동을 또 나눈 게 뭐냐면 필지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한 필지가 양축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먼저 여기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축에 걸쳐서 토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필지가 양축에 걸쳐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쪽 필지와 이쪽 필지의 소유자가 둘 다 갑이에요. 갑. 그러면 양쪽 필지 위에 자신의 집 한 채 이렇게 지을 수는 있겠죠? 따라서 이 한 필지의 토지는 양쪽 등기소에 걸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건물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누구냐면 갑이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소유권자예요. 갑은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신축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해서 등기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느냐, 이쪽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느냐, 이게 참 고민일 겁니다. 가봤더니 등기관들이 저쪽으로 가라고 자꾸 미룹니다. 열받게. 그럼 어디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고민되겠죠? 그래서 A 등기소보다 한 단계 더 높고 B 등기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공통의 지방법원의 장에게 요 갑은 관할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왜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 그러세요? 네. 이게 바로 관할의 지정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관할의 지정은 누구에게 신청하는 겁니까?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지방법원이 아니라 상급법원이겠죠. 네.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신청은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신청하는 거지만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냐면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등기소에. 이게 법무사 시험에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관할 등기소에. 여기 관할 등기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등기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쪽에 보냅니다. 신청서를.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관할의 지정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게. 그렇죠. 등기소에게 제출해야 될 겁니다. 이 관계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법무사 시험에 나왔으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에 얘가 나와 있는데 얘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경기도 용인시와 경기도 성남시가 나와 있죠. 경기도 용인시면 용인등기소 관할지역입니다. 용인등기소 관할지역이에요. 경기도 성남시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계 관할지역입니다. 관할지역이에요.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소속의 성남지원의 등기계가 관할등기소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토지는 양축에 걸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물은 양축에 걸쳐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어느 등기소에 가서 보전 등기를 신청할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지방법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전부 다 경기도죠.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어디입니까? 성남시.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지방법원 소속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경기도는 지방법원이 두 개가 있어요. 남쪽은 수원지방법원, 북쪽은 의정부 지방법원 두 개가 있는데 두 도시는 전부 다 경기도 남쪽에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방법원 소속이냐면 수원지방법원 소속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소속입니다. 그러면 공통이겠습니까? 공통이죠. 그러면 수원지방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신청서는 이쪽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이쪽에 제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신청서를 이쪽에 송부하게 될 겁니다. 송부가 이루어지면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지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용인등기소에서 처리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밑에 두 번째 예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는 안양등기소 담당 등기소가 될 겁니다. 안양등기소가. 그 다음에 이 서울시 구로구는 어느 등기소가 담당할까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등기국에서 담당을 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담당을 하게 돼요.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은 총 5개가 있습니다.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서부지법, 동부지법, 중앙지법. 거기에 남부지방법원에 있는 등기국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하지만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이에요. 그러면 갑은 어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이 등기국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소속이라고 그랬죠? 남부지법. 여기는요? 네? 안양시는 경기도겠죠? 따라서 경기도 남쪽에 있으니까 수원지방법원.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방법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고등법원이에요. 그런데 이 고등법원 중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를 담당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그러면 이 남부지방법원의 한 단계 더 높은 고등법원은 서울고법. 여기도 어디겠습니까? 서울고법. 공통입니까? 공통일 겁니다. 따라서 이 갑은 관할의 지정을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서울고등법원의 장에게 신청할 겁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여기 남부지법 등기국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안양등기소에 제출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신청서는 등기국이나 안양등기소에 제출해야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너무 쉬워서 답이 없는 건가요? 여기는 경북에 있는 김천시입니다. 따라서 김천등기소가 관할등기소가 될 겁니다. 이쪽은 충북에 있는 영동군이에요. 따라서 영동등기소가 담당을 합니다. 한 필지 토지는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인데 이 갑은 보존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걸쳐 있으니까 고민되겠죠? 올라가야 될 겁니다. 여기는 어느 지방법원이 담당 지방법원이겠습니까? 경북이니까 대구지방법원이 담당 지방법원이에요. 여기는요, 충북이니까 청주겠죠. 도청 소재지에 지방법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죠. 어디겠습니까? 대구고등법원. 여기도 어디입니까? 청주니까 충북과 충남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하나가 있어요. 청주에 있을까요? 대전에 있을까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고등법원.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될 겁니다. 어디겠습니까? 대법원. 여기도 대법원. 이제 공통입니까? 공통이 될 겁니다. 따라서 관할의 지정을 어디에 신청한다고요? 대법원의 장에게 신청을 할 테고, 그러면 대법원의 장은 지정을 해줄 테고, 따라서 이 갑은 김천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게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 관할의 지정은 이 정도 기억하시면 거의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또한 이 관할의 지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때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이 지정해 주겠죠. 신청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네, 그렇죠. 등기소 둘 중에 한 군데 신청서를 제출해야 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관할의 위임이 나와 있는데 이 관할의 위임, 뭐 지금은 다 아시겠죠? 예전에 설명을 했던 건데 여기는 A 등기소 관할 지역이고 이쪽은 B 등기소 관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신도시라서 인구가 30만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쪽은 농촌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30명 어르신만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등기관으로 발령이 난다면 어느 쪽에 가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 네? A 등기소, B 등기소. 장단점이 다 있겠죠? 이쪽에 가시면 네, 1년 정도 근무하면 집 한 채씩 생겨요. 왜 생기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쪽에 가면 집은 안 생기지만 네, 이제 일 나가서 도시락만 먹고 오겠죠. 네, 아주 편하게 네, 살 수가 있어요. 뭐 어느 등기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습니까? 인생관이 나타나겠죠. 네, 저는 여기에요, 당연히. 돈 안 생겨도 좋으니까 편히 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요즘 참 회의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와이프를 달달달 볶고 있어요. 어느 등기소? 아직 챙챙하시네요. 여하간 불공평하죠? 불공평하니까 여기 구획을 정해서 이걸 등기구획이라고 불러요. 구획을 정해서 이쪽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부동산이나 또는 일부 부동산의 모든 등기사물을 이쪽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이를 관할의 위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때 구획을 정해서 구획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부동산이나
이 구획 지역의 이 구획의 일부 지역의 모든 부동산을 이쪽으로 넘기는 거, 등기사무를 넘기는 거, 이를 관할의 위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만을 넘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만을 위임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구획을 정해서 그 등기구획 전부나 일부 지역의 모든 등기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무만을 위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관할의 위임권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법원장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할 위반의 등기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 번 했었죠. 29조 제1호 위반, 관할 위반. 29조 제2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때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29조 제3호부터 29조 제11호까지는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말소도 아니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도 없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당연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무효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사무의 정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등기사무의 정지 몇 가지 기억하실 부분이 있어요. 이 지역은 A 등기소 담당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더라는 겁니다.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등기관들이 편하게 등기사무만을 처리할 수는 없겠죠. 다른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등기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한다. 등기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때 이 부동산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소유권은 을이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왜? 등기사무를 정지할 것을 대법원장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등기사무가 처리되리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상상 못하겠죠.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등기사무가 처리되리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공시기능이 없는 등기들이에요. 공시기능이 없는 등기들입니다. 그러면 이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등기를 안 해줄 겁니다. 안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29조 제2호에 입각해서 사건이 등기할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줄 겁니다. 그런데 등기를 안 해주면 방법이 있죠. 좋은 곳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 먹이고 뭘 찔러주면은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줬다고 했을 때 이 등기는 효력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관할 위반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는 등기사무를 정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이 사건 자체가 등기할 사건이 아니죠. 따라서 29조 제2호에 입각해서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이 적용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 대법원장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대법원장. 그리고 요 기간은 짧을수록 좋겠죠. 짧을수록 좋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기간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짧을수록 좋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기 일정 기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등기관의 제척이 나와 있는데요. 등기관의 제척. 거기 1번 보시면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 신청인일 때는 그 등기를 신청할 수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셋째 줄에. 이 등기 신청인과 등기관은 갑은 등기 신청인이고 여기 등기관이 있는데 이 갑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과 등기관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는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등기 신청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첫 번째, 자기. 예를 들어서 제가 등기관인데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한 채 샀습니다. 아파트 한 채 샀으면 이제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침 제가 등기관이니까 제가 저한테 등기를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과 관련해서 거래 금액을 대폭 올릴 수도 있고 대폭 다운시킬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자기가 자기에게 등기 신청하는 것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자기는 자기에게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자기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배우자. 배우자는 자기와 똑같은 개념이죠. 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촌. 이내 친족. 그렇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겠죠. 그래서 세금을 왕창 물리기 위해서 또 제가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은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옛날 배우자. 정말 짜증나겠죠. 옛날 사촌. 옛날 사촌이 뭐냐면 양자 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파양을 하게 되면 그 양자 관계가 끝나요. 그럼 사촌 관계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였던 자, 사촌이었던 자, 이 자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된다면 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면 증인을 세우는 겁니다. 증인. 그렇죠. 거기 증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째 줄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 2명 이상의 참여. 얘네가 증인이 돼요. 그러면 얘네의 참여가 있다고 한다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얘네의 참여가 없다고 한다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겁니다. 뭐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그 관계를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 왜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만 증인의 적격이 있느냐? 만약에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저기 제주도에 제 절친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절친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증인 서달라고. 그럼 이거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제한을 두는 겁니다. 지역의 제한을.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 이런 증인을 세울 수 있다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옆에 보면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그렇죠. 옛날 배우자 또는 옛날 사촌. 그때도 원칙은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겁니다. 2번을 보시면 등기관은 위 일의 경우에 즉 증인이 있는 경우에 조서를 작성해서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가 되겠죠. 등기관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이 참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인을 세운다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등기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가 실행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첫 번째, 관할 위반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경우가 아닙니까? 아니죠. 증인을 세우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면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될 겁니다.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되니까 첫 번째, 당연무효도 아니고 두 번째,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세 번째,
이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당연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증인만 세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따라서 유효다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유효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등기관의 책임이 나오는데 이것도 예전에 자주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갑은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등기관이 이 등기 신청에 대해서 부실한 등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부실한 등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 갑은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이 손해 금액이 클 겁니다. 한 1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짜증나겠죠? 이때 이 부실한 등기는 이 등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실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일부러라는 뜻이에요. 일부 런가요? 론가요? 네, 러. 이거 맞나요? 러예요? 로예요? 이거죠? 네. 그 다음에 과실은 실수로 온다. 고의는 일부러, 과실은 실수로. 이 과실도 두 가지가 있죠. 중과실. 중과실은 큰 실수. 경과실은 가벼운 실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중과실은 뭐냐면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게 중과실이에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른 거. 경과실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저지르는 실수. 이게 바로 경과실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관이 부실한 등기를 해서 갑에게 손해를 입혔는데요. 일부러 정말 패치우시겠죠. 네, 큰 실수로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질러서 이 갑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해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등기관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등기관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이 등기관 이 10억 원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등기관은 어디 소속입니까? 네?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죠. 따라서 국가가 이 등기관을 제대로 감독을 못한 겁니다. 제대로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큰 실수로 손해를 입힌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누구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감독을 제대로 못한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억 원의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쪽에도 10억 원을 청구하고 이쪽에 10억 원을 청구한다면 이건 남는 장사죠. 이거는 손해배상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이념은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확실히 돈을 줄 수 있는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렇다면 국가가 배상을 했다면 이 배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이 등기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상을 구하는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될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이 있고요. 갑이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했는데요. 이 등기관이 부실한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부실한 등기에 의해서 갑은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10억 원의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실한 등기는 이 등기관의 가벼운 실수에 의해서 이 부실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에 대해서 갑은 등기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10억 원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등기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한 달에 받는 월급 300만 원, 연봉 3,600, 10년 동안 일해도 3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누구나 저지르는 아주 가벼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10억 원을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등기관이 될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같아도 안 해요. 그 위험 부담을 누가 감수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것을 면책시킵니다. 이때는 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갑에게 발생한 이 10억 원은 갑이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기관은 누구 소속입니까? 국가 소속이에요. 이 국가가 등기관을 제대로 감독을 못한 겁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감독을 못한 겁니다. 따라서 이 갑은 누구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게 배상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배상 청구합니까? 국가에게만 배상 청구합니다. 국가가 배상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 배상액에 대해서 등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면책시킨 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도 구성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표를 하나 그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 표를 하나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등기관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기억나시나요 혹시? 등기관에게 가벼운 가실이 있는 경우 첫 번째, 국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국가에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등기관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즉 일부러 큰 실수로 부실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때는 국가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등기관은 국가 소속 공무원이니까 국가가 제대로 감독을 못한 거죠.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등기관에게 가벼운 과실만 있는 경우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네. 국가가 제대로 감독을 못한 거죠. 이때도 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이때 등기관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이때는요 면책시킨다고 그랬죠. 이 경과실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저지를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실수예요. 네, 이때에도 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등기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가벼운 실수 하나 갖고 3대가 망하는 거죠. 아닌가? 네. 그 다음에 선택적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선택해야 되겠죠. 이때는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이때는요 있을 테고 이때는 없을 테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면 민사특별법인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표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거기 1번부터 보시죠. 등기관은 등기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독립적인 단독제의 기관이나 등기사무 이외의 사무, 즉 일반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법원 직원의 일원으로서 상사의 지휘감독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등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등기 업무. 두 번째, 일반 업무. 등기 업무는 공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지시감독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니까 완전히 독립적인 입장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독립적인 단독제의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의 지시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처리하면 돼요. 공정성이 생명이니까. 하지만 일반 행정사무는 당연히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당직서라고 그러면 써야 되겠죠. 복사해오라고 한다면 복사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등기 업무는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이 표로 기억해 두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구분 건물 등기부가 출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구분 건물 등기부는 좀 어렵습니다.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네. 잠시 쉬었다가 구분 건물 등기부 보겠습니다.